시간. 힘듭니까? 예, 저는 더 힘들어요. 이게 마지막이 원래 힘듭니다. 마지막이 이게 양이 보통 양이 아니거든, 원래. 주임법이랑 상임법이랑 그다음 경공매하고 매수청 대리 각각 한 문제씩 나와요. 실명법이랑 5문제가 지금 있단 말이죠. 이걸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 많이 도움이 돼요. 주임법, 상임법 잘 알면. 자, 페이지 535페이지에 보면 대항력이라고 나오죠. 자, 대항력은 일단 기본 개념만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대항력. 자, 대항력인데 임차주택이 임차주택이요. 양도 또는 경매 처분되면 양도 또는 경매 처분되면 양수인이 있고 경락인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3자라고 해요. 그러면 제3자에게 임대차 주장할 수 있는 힘, 요게 뭐냐면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이. 자, 그래서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요건이 2가지가 필요해요. 그걸 대항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랑 대항요건은 다른 겁니다. 대항력은 이래 방을 빼라 했을 때 못 뺄 수 있는 힘이죠. 그걸 대항력이라고 그러고 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대항요건이에요. 요건이 필요한 거지. 요건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 두 번째가 인도네.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예요. 주택의 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 요 2가지예요. 요 2가지. 요 2가지가 대항요건인데 이 주택의 인도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점유예요. 점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다른 말로 전입신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언제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까? 대항력은 다음날 0시죠. 다음날 0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535페이지에 보시면은 대항력이 나와 있는데, 자, 밑줄 끌 부분은 방금 했던 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발생 요건 있죠. 이게 대항요건이라고 보시면 돼. 2번째 줄에 보면은 주택의 인도가 있고요. 주민등록이 있죠. 2가지 마칠 때 다음날, 이 길이 다음날이죠. 다음날 0시죠. 구체적으로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회로가 생긴다는 말은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 보시면 돼. 하나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대항력, 자,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라고 있는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여기 이제 대항력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이제 양수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뜻이겠죠. 자, 그러면 판례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만 볼게요. 몇 개만. 우리가 전입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할 때 주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지금 2번 판례 보세요. 다가구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은 이건 단독주택이죠. 다가구는요. 그러면 2번째 줄으면 지번만 기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다가구는 동호수까지 뭐 이렇게 기재할 필요 없고 그냥 지번만 기재하면 된다. 그러면 주민등록이 된 것이고,
3번 판례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은 뭐까지 기재해야 되냐면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밑줄. 동호수가 표시 없다면 이거는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유효한 공시 방법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거지. 동호수까지 표시해야 된다 이 뜻이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6번 판례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6번 판례 세 번째 줄에 나중에 그다음에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가구였을 때 대항력 취득했죠. 예. 다세대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예.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7번 판례. 대항력권은요. 그러니까 주민등록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항력 취득 시 당연히 구비가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인 1000메가길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으로 가보니까 일시적으로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일시적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항력권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상실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말이죠.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 옮겼다. 그러면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 537페이지에 8번 판례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공무원 착오 나옵니까? 공무원이 착오했네. 그러면 임차인은 제대로 주민등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착오했죠.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대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 말은 그대로 전입신고 했을 때부터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이 뜻이죠. 자, 됐어요. 이 정도만 끌게요. 이 정도만 끌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540페이지에 임차 보증금 보호 제일 중요한 게 임차 보증금인데 보증금 보호인데 자 보증금 보호는 일단 최우선 변제라고 있어요.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그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요 자기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거는 경매 순위에서 순위를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이 최우선 변제권은. 쉽게 얘기하면 1순위라는 얘기죠. 1순위. 물론 그거보다 빠른 0순위가 있어요. 경매 비용. 그건 0순위고. 그건 아예 안 따지는 거니까 권리를. 근데 요 최우선 변제는 그 다음에 1순위예요. 바로. 자, 그래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가 최우선 변제인데 보증금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받아요. 일정액. 그래서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그럼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만 돼요. 최우선 변제가 되려면. 자,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냐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주민등록이. 두 번째는 경매 혹은 공매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자다. 배당 요구 당연 배당자가 아닙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자죠.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효력이랑 그 다음에 범위 두 가지 아셔야 돼요. 효력이랑 범위. 자,
보세요. 보증금 보호에서 요거랑 같이 해야 되겠네. 하나 더 비교해 가지고 세 번째가 확정일자 보면 얘는 소액 보증금이에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요거는 확정일자고요. 자, 요거는 임차한 주택이 경공매 시여 그에 대한 환가 대금이 있어요. 환가 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 보다 우선 변제받는 권리. 그러니까 얘는 순위를 따지는 거죠. 보세요. 후순위 권리자,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죠. 그래서 얘는 일단 순위를 따져서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증금 범위는 전액이죠.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 일정액인데 얘는 전액 받습니다. 다 받으시면 다 받습니다. 근데 얘가 마찬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똑같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구비하는 거 똑같아. 그 다음에 배당 여부 조율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인 요걸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찬가지 경매, 공매에 의한 매각. 요 네 번째 배당 요구 해야 되는 채권자다. 배당 요구. 그래서 차이점이 일단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안 받아도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이 해당이 되면 지역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랑 비교를 보세요. 540페이지에 임차보증금 보호 해가지고 양가로 1번에 우선 변제권 이게 뭐냐면 후순위 권리 그 밖에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이게 뭐냐면 이게 확정일자부 임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경매 또는 공매 시 환가 대금으로부터 후순위 물건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발생이 되려면은 그 요건으로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 1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우선 변제권 승계란 말은 금융기관 등이 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겠죠. 이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를 했다 그러면 그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뜻이고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확정일자 이게 나오는데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가 한번 보세요. 어디서 받느냐면은 확정일자는 밑에 조문이에요. 확정일자 부여 이게 나와 있죠.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군구의 어떤 출장소, 시군구 출장소, 그다음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이런 데 가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됐고요. 자, 544페이지에 보시면 소액 보증금 중에 일정액 보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소액 보증금 중에 일정액 이게 최우선 변제라고 적어놨잖아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조문을 보시면은 얘는 지역에 따라서 소액 보증금이 되어야지만 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오른쪽 조문에 보면은 박스 0 제10조에 보면
서울부터 해가지고 밑에 그 밖에 지역까지 좀 지역이 나오죠. 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범위네. 지금 위에 거는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11조가 지역은 똑같습니다. 요게 소액 보증금 범위예요. 밑에 게 소액 보증금 범위고 지역에 따라서 그 위에 게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에요. 금액인데 요걸 뒤에다가 적어 놨을 거예요. 뒤에다가 이제 적어 놨는데 일단 지금 앞에 조문 뭐 볼 필요 없고 뒤에 546페이지에 최우선 변제가 발생이 되려면 마찬가지 동그라미 1번 있어요. 546페이지 제일 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확정인증은 받을 필요 없죠. 최우선 변제니까. 자, 그래서 거기 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임차인은 보증금 일정액을 누구보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 그래서 경매 순위에서 1순위로 받아요. 1순위로. 근로자의 뭐 3개월분 임금 채권이나 재보상금 채권하고 거의 공순위로 받는 거죠. 1순위로. 그래서 지금 현재 오른쪽에 넘어가 보면은 2021년 5월 11일 이후에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해서는 요런 범위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자, 지역 구분을 보시면은 서울은 단독이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지역이 과밀이랑 자, 여기에 보면은 세종이 들어갔고 용인, 화성, 김포가 들어가 있네. 그죠? 요게 암기를 할 때 원래 세용화였는데 세용화김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세용화김. 세용화김. 자, 세종, 용인, 화성, 김포 이렇게 김포가 나중에 들어갔거든. 세용화가 있었고 김포가 들어갔었거든. 여기에 세용화김.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지역이 광역시랑 안산, 용인, 파주, 그 다음에 이천, 평택이 최근에 들어간 거죠. 이천, 평택, 경기도 이천, 평택.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 자, 그래서 일단 지역을 외워야 돼. 지역을. 서울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제 뭐 쉽게 외우시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보시면 되고, 소액 보증금도 순서에 따라서 1억 5천, 1억 3천, 7천, 6천 이런 식으로. 얼마를 최우선 받느냐면은 5천, 4,300, 2,300, 2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 같으면 어디입니까? 울산 같으면은 울산광역시니까 7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보증금이 7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면서 2,400만 원까지 보증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차임 증감 청구라고 있죠. 차임 등의 증감 청구가 있는데 박스에 보시면은 1항에 주어가 당사자예요. 당사자. 당사자란 말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그죠? 당사자는 돼 있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 등이 이제 적절하지 않게 됐죠. 그러면은 증감을 청구하실 때 증감이니까 증액 청구, 감액 청구예요. 그러니까 증액 청구는 보통 임대인이 할 거고 감액 청구는 임차인이 하겠죠. 자,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별다른 말 없어요. 근데 증액 청구를 보세요.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다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증액 청구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죠?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것도 최근에 들어간 거네요. 특광도, 특시특도에서 이 범위 내에서 그죠?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설이 2020년이잖아요. 자, 밑에 지금 다 한 거예요. 보면은 네, 0 제8조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한 거야.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재증액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549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보면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밑줄 그어볼게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러니까 월차임이 돈이 없어서 지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전환되는 범위가 있는데, 그러면 전부 해도 되고 일부 해도 되니까 전환되는 금액이 있겠죠.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뭘 곱하냐면은 둘 중에 한 가지를 곱해요. 두 개 중에서 낮은 걸 곱하는데, 어떤 걸 곱하냐면은 첫 번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게 얼마냐면은 밑에 구체적으로 0제9조에 보면은 1할이라 되어 있잖아요. 1할이 10%입니다. 그쵸? 1할이 연 10%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2호에 보면은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더한 비율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 2%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2라고 보시면 돼요. 2%.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중에서 낮은 거를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뜻이죠. 주택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승계가 나오는데 이거는 주택에만 있어요. 상가에는 없습니다. 주택에만 승계 제도가 있죠. 뭐가 있냐 보세요. 1항에 보면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면, 자, 그 밑에 보면은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그런데 동그란 그 2항에 보면요,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 상속인이 있다는 소리예요. 상속인이 있지만 가정 공동 생활을 안 한다 이 뜻이죠. 그러면은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그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 이 뜻이에요. 상속인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상속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3항에 보면 임차인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밑에 보시면 승계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승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인데,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요거는 주택상가 다 같은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가 돼요. 기간이 만료.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뭘 주면 돼요? 임대인은 보증금 주면 되잖아. 보증금 반환하면 되고, 뭐 임차인은 임차 주택 반환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그 말이지.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뭘 했냐면 이전을 한 거예요. 잘 모르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거죠. 보증금 안 받았는데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상실이 돼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이 되면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못 받겠네.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제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권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를 가도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보세요. 자, 1항에 보면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 요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기간이 끝나야 돼요. 끝나기 전에는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증금이 반환받지 않은 상태가 돼야 돼요. 전부 또는 일부를. 그게 조건이 두 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관할 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때 2항을 보니까 그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 그냥 뭐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을 못 받았다. 그리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넘어갔어. 중간에 보면 사항이 있어요. 사항. 사항 찾았죠? 딱 중간에 보면 사항이 있어요. 자,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만약에 이 법원이 기각했잖아요. 그럼 기각 결정에 대해서 이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냐면 항고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가지고 5항을 보면요. 임차권 등기에 의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마쳤죠. 첫 번째 줄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뭐가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다만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옆에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6항에 보세요. 자, 임차권 등기가 지금 끝난 주택에서 기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했고 없어 지금.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이제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최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최우선 변제는 경매 순위에서 1순위를 받기 때문에 기존의 임차인보다 먼저 순위를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의 임차인은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8항에 보시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비용 같은 거 있죠. 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9항에 보시면 금융기관 등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위해서 이 말이죠. 자,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 그 정도 보시면 돼. 자,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서 네, 경매 신청 됐네요. 이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554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5번 임차권 소멸 나오죠. 임차권 소멸은 경매가 진행이 되지요. 그러면 경락에 따라서 소멸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경락에 따라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 말은 이때 말하는 대항력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다 이 말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자,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이죠. 편면적 강행 규정은 이 법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효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리고 오른쪽에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은 소송은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해서는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임법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은 좀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되고 뒤에 막 뭐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 지금 막 실어놨잖아요. 이거 지금 필요 없는데 막 실어놨어요. 책이 두꺼워졌잖아 지금. 그렇죠? 임대차 위원회도 사실 뭐 그렇게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막 실어놨어. 조문을 갖다가 그죠?
볼 때마다 책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아 진짜 볼 때마다 이 책을 이 조문을 그냥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 책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법 조문이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책을. 자, 그래서 주임법이 이 정도 제가 해드린 내용 있죠. 그 정도 위주로 해서 정리하면 되고, 주임법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 569페이지의 이제 상임법이에요. 자, 상임법은, 자, 주임법하고 좀 비교되는 부분만 하면 돼. 비교되는 부분만. 자, 그래서 상임법에서는, 첫 번째 적용 범위가 조금 틀려요. 적용 범위가 주임법하고 틀린데,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보호 대상이 있겠죠. 보호 대상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상가니까. 아까는 원칙적으로 주택은 법인 보호 안 됐죠. 법인 보호합니다. 두 번째가 적용이 되는 적용 대상 건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적용 대상 건물은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이 돼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우리 자선단체 있잖아요. 자선단체라든지 친목단체, 그 다음에 친목단체, 종교단체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 전면 적용돼요.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이 일정 환산 보증금을 말하겠습니다. 환산 보증금. 일정 보증금 이하 임대차에 전면 적용되고 일정 보증금이 지역에 따라서 초과되면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그거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 지역을 먼저 적어볼게요. 서울은 서울 단독이고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이 있어요. 과밀하고 여기 부산이 들어가요. 부산이 여기 두 번째 지역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역시 있죠. 나머지 광역시랑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자, 안용, 김광하고 세종이하고 화성하고 파주가 들어가요. 자, 아까 이런 범위가 좀 나온 게 있었죠. 아까 최우선 변제할 때. 그 범위랑 이것도 틀립니다. 그리고 또 상가에서도 최우선 변제 나오잖아요. 그 범위가 또 틀려요. 범위가 이런 게 세 개가 나오는데 세 개가 다 틀려요. 그래서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막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봐야 돼. 근데 서울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요 세 번째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 안용긴광이라고 세트로 외워놔야 돼요. 안용긴광이라고. 왜 그러냐면 안용긴광이 상가에서 최우선 변제할 때 안용긴광이 세 번째 나오거든. 광역시랑 안용긴광이요. 그래서 세트로 외워. 그 다음에 세종, 화성, 파주가 최근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는 얼마 이하가 되어야 전면 적용되냐면 9억 원 이하. 서울에서는 9억 원 이하가 되어야 전면 적용돼요. 9억이 초과되죠? 그러면 전면 적용 안 되고 상가에서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자, 그러면 과밀 부산은 얼마? 6억 9천이죠. 6억 9천 이하.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은 5억 4천.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외워줘야 돼, 이거. 상가에는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환산보증금이지. 환산보증금은 여러분들 환산하는 방법은 우리 중개보수 계산할 때, 임대차 계산할 때 그거 환산하는 방법 똑같아요.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보증금 말고 월차임 있잖아요. 그럼 월차임 곱하기 100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환산보증금이라 그래요. 되겠죠? 그 환산보증금이 이거 금액을 다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전면 적용 안 되고 딱 일부 규정만 적용돼. 대항력이나 이런 게 있어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대표적으로 계약갱신 특례, 상가 권리금, 3기 차임연체 해지 규정, 그다음에
표준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것도만 적용되지. 기간 보장, 뭐 차임 증감 청구, 월차임 전환 산정률 제한, 임차권 등기 명령,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런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초과되면 되는 규정들만 딱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되는 규정들만. 그래서 이 범위를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적용 범위에서 569페이지에 자, 거기 조문에 보면 0제2조라고 돼 있잖아요. 서울 9억.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부산 광역이죠. 과밀하고 광역이죠. 6억 9천.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세 번째가 광역시랑 안용 긴강을 애웁니다. 먼저 안용 긴강이라고 세트로 애우고 그 다음에 세종 화성 파주 이런 식으로. 여기 얼마냐면 5억 4천. 앞에 69, 54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는 쉽죠. 69, 54.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밖의 지역이다 해서 요 금액을 초과할 때는 전면 적용 안 되고 일부 적용되고 이하일 경우에만 전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 볼게요. 570페이지. 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임대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다. 따라서 세 번째 줄에 종교단체, 자선단체, 친목단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거기 보니까 양가로 2번 밑에 일정한 환산보증금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 환산하는 방법이 동그라미 1번 다섯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네 번째 줄에 나오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이게 환산보증금이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다음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안에 들은 내용 있죠. 이게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적어놨네, 그죠? 자, 대항력 관련 규정들, 뭐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에 이거는 계약갱신 특례를 얘기한 거예요. 디귿은요. 자, 그 다음에 뭐 권리금부터 해가지고 권리금에 관한 다 들어가요. 권리금 정의, 권리금 해수기회, 권리금 적용 제외,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 권리금 다 들어가고요.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 그 다음에 치읓은 놔두고 그 다음에 키역 표준 계약서. 그래서 요런 규정들이 요 안에 있는 규정들은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57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적용하지 않겠죠. 일시사용이 명백하니까. 재고 정리할 때 뭐 잠시 빌리는 거 있죠. 상가 같은 거. 그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57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미등기 전세 있죠. 미등기 전세 적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법인까지 다 적용되겠다. 보호 대상이에요. 자, 기간은 여러분들 다 똑같은데 뭐만 틀려요? 2년이 아니고 1년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앞에서 주택에서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해 보시면 얘 지금 10년 보장돼 있잖아요. 이거는 주택이랑 좀 틀려요. 보세요. 임차인은 1항에 임차인은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이 아니고 얘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돼 있잖아요. 맞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여기에서 틀린 거 볼게요. 틀린 것만. 1호에 보시면은 2기가 아니고 여기 몇 기? 3기예요. 3기고 나머지 다 똑같다. 쭉 내려와서 다 똑같고 뭐가 없냐면은 실제 거주가 없어요. 아까 주택에서는 실제 거주 있었잖아. 근데 얘는 실제 거주 없잖아요. 8호가 없잖아요. 보세요. 8호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8호가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아까 9호까지 있었는데
그 차이점 빼고는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 그런데 2항은 보셔야 돼요. 2항.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동그라미 포함해야 돼요.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에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해요. 그러면 10년이에요. 11년은 안 되지. 10년밖에 안 돼.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하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 사망을 보니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이고 차임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10의 2가 뭐냐면 계약갱신 특례. 이 계약갱신 특례도 아까 한산보증금이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증금이 지금 초과되는 임대차,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과됐었어요. 보증금이 초과되는 임대차에 대해서 계약갱신하는 경우에 조세나 공과금이나 주변 어떤 시세에 비춰봐가지고 적절하지 않지요. 그러면은 보증금의 어떤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보시면 돼. 10의 2, 10조의 2. 자, 됐어요. 나머지는 지금 보지 말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75페이지에 묵시적 갱신 있죠. 이 묵시적 갱신은 자,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할 때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했잖아요. 상가에서. 그러면 요 기간 내에 이 임대인이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해야 되고 뭐 조건 변경 사유 있으면 조건 변경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뭐 갱신 거절 통지도 안 하고 조건 변경 통지도 안 했죠. 그러면 요 기간 내에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보세요. 임대인이 1항의 기간이 뭐냐면 6월에서 1월이에요. 요 기간에 뭐라고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 하지 않았죠. 아무 말 안 했죠.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존속 기간이 1년으로 보는 거고 마찬가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 밑에 마지막 줄에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랑 같이 연결된 거예요. 얘가. 묵시적갱신이. 아까 주택은 묵시적갱신이 따로 있었고 그 법조문 자체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대항력은 딱 한 가지만 보면 되겠네. 동그라미 1번 조문 밑에 건물 인도 받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아니라 얘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잖아요. 상가니까. 그러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주민등록 아니라고 뭐 사업자 등록 신청. 요거 빼고 다 똑같다. 되겠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뒤에 넘어가서요. 보증금 보호인데 보증금 보호인데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뭐 내용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느냐?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느냐? 확정일자는 당연히 상가는 세무서 가서 받습니다. 거기에 579페이지에 나오잖아요. 579페이지에 그 중간에 확정일자 부여해가지고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고. 근데 581페이지에 소액임차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여기에서 그 일정 보증금 있죠. 소액 보증금 범위랑 최우선 변제 금액 있죠. 요게 달라요. 요게 주택이랑 달라. 그게 582페이지에 나와. 582페이지. 그죠? 다 똑같은데 그 범위만 보시면 돼. 그 범위가 582페이지에 그 조문 안에 0제6조 해가지고
위에 얼마까지 위에 범위가 자 서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과밀이에요. 세 번째 지역이 광역시랑 안용, 김광. 제가 아까 세트로 외우라고 했잖아. 이 안용, 김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밖의 지역이야. 그래가지고 범위를 보세요. 얼마? 6,500, 5,500, 3,800, 3,00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보장받습니까? 밑에 2,200, 1,900, 1,300, 1,000만 원. 그렇죠? 대충 이렇구나 정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구체적으로 다 지금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정도만 아는 것도 굉장히 공부 많이 된 거예요. 자, 됐어. 나머지 똑같고요. 자, 583페이지 보면 이제 차임 등의 증감 청구라고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주택이랑 뭐만 틀리냐면은 자, 1항의 차임 보증금에 대해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이 들어가요. 여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1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이 들어가요. 1급 감염병이 들어가. 주택이 없었잖아. 1급 감염병 등으로 경제사정 변동돼가지고 상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당사자는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때 증액 청구에 있어서 밑에 보시면은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0제4조에 100분의 5나 20분의 1이나 같은 거예요. 5%예요. 근데 스페인을 다르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2항을 보시면 그 밑에 증액 청구는 똑같다.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어도 1년 이내에 재증액 못한다 이 말이고. 그런데 사망을 보세요. 감염병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사망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1급 감염병에 의해 가지고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을 해줬어. 그 다음에 다시 후에 임대인이 그 밑에 보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다시 경제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그때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에 달할 때까지는 위 단서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는데 감액 전에 500만 원 받았으니까 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는 100분의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정도 일단은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월차임 전환 시 상정률 제한은 뭐만 다릅니까? 10%가 아니라 뒤에 있어. 10%가 아니라 뭐라고? 12% 그러니까 연 12% 연 1할 2푼이에요. 연 1할 2푼이랑 그 다음에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4.5가 아니라 곱하기 4.5. 그죠? 요거 두 개 중에서 낮은 거예요. 상가는. 연 1할 2푼 하고 기준금리 곱하기 4.5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3기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규정. 임차인이 몇 기, 3기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하죠. 그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권리금에 관한 내용, 요거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 얘는 초과되더라도 다 적용되죠. 물론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도 한산보증금이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고. 자, 권리금의 정의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권리금이란 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뭐 있어. 영업시설 비품 같은 유형물이나 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무형적인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 그래가지고 이 항을 보니까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그래서 권리금 행사의 보호 중에서 1항을 보시면요. 임대인이 기간을 잘 보세요.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만료시까지예요. 이거는 1개월이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종료시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부터 종료시까지. 그 밑에 줄에 보면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누가 데리고 왔냐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데려와가지고 권리금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방해하면 안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1호 첫 번째 줄에 가면 요구라고 있어요. 신규 임차인한테 내한테 달라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밑에 받는 거 수수 권리금 수수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호에 보면 지급을 못하게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한테. 3호에 보시면은 마지막 줄이에요. 현저히 고액의 차임 보증금 요구. 너무 비싸게 하니까 계약책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권리금 못 받지. 자, 오른쪽에 4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거절하는 거야. 그럼 권리금 못 받겠죠.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자, 그런데 이 항은 뭐냐면은 방해해도 되는 사유, 쉽게 얘기하면 방해해도 되는 사유예요. 방해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방해해도 된다. 어떤 경우 1호에 신규 임차인을 보니까 보증금하고 차임의 지급할 자력이 없어 보인다. 돈이 없어 보인다. 이거는 그냥 보면 아나? 모르지. 어떻게 알아 사람이.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어떤 자금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 능력 같은 거 다 임대인한테 아는 대로 정보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방해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계약체를 거절할 수 있다. 2호에 보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3호에 보세요. 1년 6개월 이상 이 목적 건물을 갖다가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겠다. 자, 요거는 해석상 보면은 임대인이 거절해서 내가 임대인이 이걸 1년 6개월 이상 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하겠다. 그럼 나한테도 이득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겠다 이 말이지. 내가 이걸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할 거니까 1년 6개월 이상 그러면 내한테도 이득이 없으니까 계약 체결을 안 하겠다. 거절하겠다 이 말이에요. 해석상. 그래서 법에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없어. 그냥 근데 하여튼 영리 목적으로 1년 6개월 사용 안 하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어요. 1년 6개월 이상이에요. 네, 4호에 보세요. 임차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하고 이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지. 받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5항은 뭐냐면은 네, 나와 있잖아요.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차임 보증금의 어떤 지급 자력, 자금력이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이행 의사 능력 같은 거 알고 있는 대로 정보 제공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양가로 3번은 뭐냐면 권리금 행사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식. 자, 임대인이 방해를 해가지고 손해를 입었다. 그럼 당연히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액은 얼마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최초에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이 있겠지요. 그거랑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둘 중에 낮은 거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항을 보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대. 시효가 완성으로 소멸한대요. 그러면 3년 이내에 해야 되겠네. 손해배상 청구를. 자, 권리금 보호 제외가 나오지요. 거기 1호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보면 대규모 점포 있죠. 백화점 할인 매장 같은 거. 준대규모 점포. 그런데 이런 데는 안 된다 이 말. 이런 데 안에 코너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권리금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고. 그런데 그 밑에 줄 보면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돼 있잖아요. 이거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제외한다라고 했었어요. 보호받는다 이 말이겠지. 그 다음에 2호에 보면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예, 이거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해 줄 필요 없겠죠.
자, 표준 권리금 계약서 권장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장은 밑줄 거 보세요.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밑에 줄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협의를 거칩니다. 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인 거죠. 근데 그 밑에 권리금의 평가 기준고시 누가? 국장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 방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똑같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안 해도 돼. 안 봐도 돼요. 나머지 안 봐도 돼. 임차권 소멸도 똑같다. 안 봐도 되고 편면적 강행규정 똑같고 소액사건 심의법 준용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589페이지 양가로 7번 보세요. 임대차 표준계약서 아까는 권리금 계약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였고 얘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예요. 얘는 누가 정합니까? 법무부 장관이에요. 국장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를 거쳐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임대차위원회 조정위원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상임법까지 마무리됐네. 자, 이제 경매 공매인데 자, 경공매인데 여러분들 597페이지에는 뭐 할 거 없고 598페이지에 보시면은 경매 종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옆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 빌렸는데 돈 못 갚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시합니다. 은행에서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지. 저당권 설정했잖아. 그럼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보세요. 경매권을 신청해가 경매권에 의해 가지고 실행되는 강제 한가 절차가 뭐냐면 임의경매. 되겠죠? 그 다음에 강제경매는 뭐냐면은 자, 뭐가 있어야 되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돼. 집행권원이. 판결문 같은 대표적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부터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해주는 경매 이런 말입니다. 딱 차이점이 나타나죠 지금. 자, 그 정도 보고 나머지는 오른쪽에 넘어가면 재경매라고 있죠. 재경매가 있습니까? 재경매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대금을 안 내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매각 대금 있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안 내가지고 하는 게 재경매고요. 그 다음에 신경매라고 하는 거는 세매각이라고도 하는데 유찰됐어. 아무도 응찰 안 했지. 비싸니까 응찰 안 했죠. 유찰됐죠. 또 허가 결정해서 불허가 처음 받았어요. 그때 하는 경매를 세매각, 신경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경매 절차가 쭉 나오는데 전반적인 경매 절차만 한번 적어볼게요. 전반적인 경매 절차. 자, 첫 번째 뭐 하냐면은 경매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9가지가 있는데 이 경매 절차만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 경매 신청 및 그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첫 번째, 그러면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에 관한 종기에 대해서 결정 및 공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매각 준비를 하죠. 절차가. 그 다음에 매각 방법 등에 관한 매각 방법 등 지정 공고 통지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기일이 돼가지고 매각을 실시하겠죠. 그런 다음에 최고가하고 차순이 결정되면 매각 결정 절차를 해요.
결정을 해요. 그런 다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매수인 보고 돈을 내라 그래요. 그게 매각 대금. 매각 대금 납부. 자,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그 돈을 가지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말소 등기. 이런 거 촉탁해요. 촉탁 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명령하죠. 부동산 인도 명령. 이 9가지 단계. 이 단계를 일단 기억합니다. 이 단계를. 그래가지고 아까 했죠. 보세요. 경매를 실시를 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했어요. 유찰됐어요. 유찰됐을 때 하는 경매가 무슨 경매를 했어? 세경매라 해요. 세경매. 세매각이라 해서 세매각. 신경매라고 했잖아요. 세매각이에요. 그 다음에 매각 결정 절차에서 불허가 처음 받았어. 불허가 처음 받았을 때도 하는 경매가 세매각 똑같아요. 신경매. 자, 그 다음에 매각대금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어요. 미납했을 때 하는 거 돈 안 냈잖아. 이거 재매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유찰됐을 때는 세매각 할 때는 상당히 낮춥니다. 20-30% 낮춰요. 최저매각 가격을. 최저매각 가격을 너무 비싸니까 20-30% 낮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절차를 일단 기억하고 자, 몇 가지만 볼게요. 세부적으로 약간. 자, 601페이지에 보면은 경매 절차라고 있습니까? 경매 절차에 보면 제일 위에 경매 신청이 있죠. 경매 신청을 당연히 어디다 가서 채권자가 하겠죠. 강제 경매 같으면은 집행권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임의 경매는 이제 저당권, 경매권을 가지고 행사하겠죠. 경매 신청권. 그래가지고 양가로 1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채권자가. 물론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참 시험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서 자, 602페이지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보니까 자, 첫 번째 위에 조문에 보면은 1항에 경매 신청을 만약에 취하를 하지요. 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 취하하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라고 보시면 돼. 경매 신청 취하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매수 신고가 있은 뒤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고 이제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채호가 매수신고인, 매수인 이런 사람들, 차수 매수신고인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효력이 생긴다. 매수신고를 했기 때문에. 자, 경매 신청하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 박스 조문 안에 보시면은 1항에 경매 절차를 이제 법원에서 채권자가 적합하다 그러면 경매 개시하겠죠. 그러면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뭘 하냐면은 압류를 명합니다. 그 부동산에 압류를 명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보시면은 압류 같으면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냐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문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기입 등기된 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가 먼저 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보시면 돼요. 압류의 효력이요. 그 다음에 이 강제 경매 신청에 대해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지금 경매 신청했고 경매 개시 결정했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보면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기입 등기, 촉탁 등기로 합니다. 경매 기입 등기하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했죠. 경매 개시 결정문에 대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두 번째 절차죠. 3번이 원래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 및 결정 공고는 어디 미줄 거냐면 조문 안에 1항의 세 번째 줄 있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는 배당 요구
종기는 밑에 보세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요거 한 가지랑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요. 3항에 보시면요.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그 옆에 공고는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 하여야 한다. 일주일 이내. 압류의 효력은 아까 등기된 때 또는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지요.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 하여야 한다. 그 정도 볼게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 및 결정에 관해서 그 정도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서 605페이지 구체적인 매각 준비 세 번째가 이제 매각 준비라고 보시면 돼. 매각 준비는 총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현황조사. 두 번째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데, 자, 현황조사는 당연히 누가 하냐면은 거기 조문에 85조 현황조사라고 있어요. 법원이 집행관한테 시킵니다. 집행관한테.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들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97조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사한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법원이 결정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해요. 법원이. 그래가지고 뒷장에 넘어가 볼게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위에서 두 번째 줄 606페이지 매각 기일의 일주일 전까지 비치를 하래요. 뭐랑 함께 앞에서 했던 현황 조사 행거 보고서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행거 있죠. 그거 사본이랑 같이 비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이제 네 번째 단계잖아요. 매각 방법 등에 관한 지정공고 통지인데 거기 보면 매각 기일도 있고 매각 결정 기일도 있어요. 자, 매각 기일은 밑줄 거보세요. 매각 기일하고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해서 매각 기일 2주 14일 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각 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둡니다. 14일 정도 간격을 두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각 결정 기일은 그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뒤로 지정한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을 실시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매각 방법이 나오는데 자, 매각 방법 보기 전에 107조에 보세요. 107조에 보면은 매각 장소가 있죠. 매각 장소는 어디냐면은 법은 아니에요. 매각 장소는 어디냐? 법은 아닌데 그 밑에 줄에 보면은 허가를 받아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매각 방법은 3개 중에 한 가지예요.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호 밑에. 매각 방법은 3개 중에 한 가지다. 기일 입찰이다, 기간 입찰이다, 호가 경매다. 기일 입찰이 보통 많이 하죠. 경매 당일을 말하고요. 기간 입찰은 기간 정해서 입찰한 겁니다. 호가 경매는 부르는 걸 말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 법원이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입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페이지 60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조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표를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이게 다른 말로 매수신청 보증금이라 그래요. 이걸 내야 된다. 공짜가 아니에요. 자, 매수신청 보증금을 얼마를 내느냐 하니까 아까 최저매각 가격 정했죠. 그 최저매각가 밑줄 거보게 첫 번째 줄에 최저매각 가격의 10%입니다. 10%에 해당하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같이 넣어가지고 입찰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매수신청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유찰된 경우에는 최저매각 가격을 상당히 저감한다. 통상 20%에서 30% 저감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이제 개찰을 합니다. 자, 이제 입찰이 마감이 되면 이제 즉시 개찰을 해요. 개찰을 해서 누굴 결정하냐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이 두 사람을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제일 높게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누구냐 보세요.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두 번째로 쓴 사람이 아니고 조문 안에 1항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금을 안 냈어. 그러면 자기의 매수 신고에 대해서 허가해 달라는 뜻으로 하는 신고가 차순위 매수 신고예요. 그러면 이 차순위 매수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항을 보세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 금액 있죠. 그 사람에서 내가 처음에 냈던 최저매각 가격 10%낸 거 있잖아. 그거 뺀 금액을 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금액이 돼야 되겠죠.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는 게 차순위 매수 신고예요. 이게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래가지고 최고가하고 차순위가 결정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각 기일을 종결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이름 불러요. 최고가하고 차순위 둘 다 성명하고 가격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매각을 종결을 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차순위도 성명하고 가격 부른 다음에 매각 기일을 종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이 항에 보시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두 사람 이상이다.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차순위는. 자,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둘 중에서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매수 가격이 같다라고 하면 둘 중에 추첨합니다. 3항을 보시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게 아니죠. 매수의 책임을 면하게 됐지. 그러면 그냥 집에 가면 안 되지. 자기가 최초에 냈던 매수신청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창고에 보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도 둘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만 다시 입찰합니다. 그래야 최고가를 결정하지요. 그런데 다시 입찰했는데 물론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죠. 이 항을 2번을 보시면은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아니면 그때는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 나는 추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추첨이다 그 말이네. 두 번째는 추첨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가하고 차순위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매각 실시했으니까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 결정이에요. 7번이 매각 허부 여부 결정, 허가 불허가 여부 결정인데 뒤로 넘겨보니까 양가로 2번 매각의 불허가 결정의 경우에 있어서 자, 이때 매각 불허가 처음 받았을 때 하는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했어요? 다시 이것도 이제 세경매라고 하지요. 신경매. 이때는 최저매각 계약을 낮추지 않습니다. 유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8번에 허가 결정에서 허가 불허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항고 그 다음에 매각의 확정인데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1번.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허부 결정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그때 항고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연을 지금 시키기 때문에 경매 절차를 양가로 2번에 허가 결정에 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고 공탁금 내야 돼요. 항고 보증금으로 얼마를 내느냐? 매각 대금의 10%를 내야 돼요.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이거 아까 최저매각 가격의 10%랑 다른 거예요. 항고할 때 내는 거는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그래가지고 양가로 3번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지요. 그러면 못 돌려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죠.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돌려받지 못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12페이지에 매각 허가가 확정이 되면 대금을 납부하라 그래요. 자, 대금 납부에 관해서 보시면은 자, 매수인이 대금을 다 냈죠. 그러면 매각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경납대금 완납시라고 했잖아. 그죠? 자, 그런데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142조에 보시면요.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줘요.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가지고 매수인하고 차순 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죠. 그러면 이 항에 보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그냥 지급하면 돼. 언제든지. 자, 그런데 사망을 뭐냐면은 얼마를 납부하느냐 하니까 최초에 매수신청 보증금 냈잖아요. 10%. 그거 빼고 나머지 내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 금전을 매각대금에 넣는다 이 말이죠. 근데 6항을 뭐냐면은 이때 이제 최고가가 매각대금을 다 냈죠. 그러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대금을 최고가가 매수인이 모두 낸 때에는 매수의 책임을 면하면서 그때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차순위는 그때 가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보니까 다 됐고, 잔대금 미납. 자, 이건 미납이네. 양가로 2번 제일 밑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다. 그러면은 재매각이잖아요. 보세요. 미납했으니까 재매각 맞죠? 그런데 자, 매수인이 재매각길 3일 전까지 돈을 구해왔어요. 잔대금하고 지연이자, 그 다음에 지연이자가 여기 연 20%가 아니라 연 100분의 12예요. 연 100분의 12. 연 20%가 아니라 100분의 12. 자, 잔대금을 모두 납부를 하지요. 그러면은 재매각 절차는 취소가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재매각 참고 있죠. 참고할 게 아니라 공부해야 돼. 재매각은 이번에 보면요.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 매수인 있잖아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기가 돈 안 냈잖아. 그래서 재매각됐죠. 그러면 이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여할 수 없어요.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거지. 당연히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죠. 그리고 재매각 3번에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 최저 매각 가격 같은 거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대금 다 냈다. 그럼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을 일단은 넘어갑니다.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할 건데 일단은 배당 순위는 넘어갈게요. 배당 순위는 여보선 넘어가서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데 여기 0순위부터 지금 6순위 돼 있죠. 근데 0순위부터 8순위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 순위를 넘어가고 마지막에 단계가 뭐냐면 오른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615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자,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매수인이 대금을 다 완납했죠. 그럼 어떡합니까? 두 번째 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말소 등기 있어요. 이런 말소 등기 같은 거 다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그런 다음에 12번 부동산에 인도를 해줄 것을 이제 채무자에게 바로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근데 채무자가 인도 안 해주면 양가로 2번 인도 명령 신청을 합니다. 언제? 대금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6개월이 넘으면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없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이 있는데 권리 분석은 이제 일단 요 부분에 넘어갈게요. 권리 분석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매는 뭐 할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데 매수신청 대리는 우리 중개업하고 약간 비슷해요. 중개업하고 중개업 등록하는 거랑 거의 내용이 똑같은 게 많아. 그래서 공부 별로 할 게 없는데 일단은 틀린 부분만 한번 볼게요. 제3절에 보시면 매수신청 대리라고 있죠. 대부분 규칙이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여기 안 적어놨네. 32에. 자, 62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중개업과 약간 비교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623페이지에 매수신청 대리인, 그러니까 경매 신청하는 거 대신 하려고 하면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로 가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 거기 밑줄 가볼게요. 첫 번째 줄에 끝에 보면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이래요. 지방법원. 등록관청 아니고 지방법원 가래잖아요.
그러면 얘도 등록을 하려면 갖춰야 되는 게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업 보세요. 기업이 돼야 돼요. 아니면 법인인 기업이 돼야 돼요. 이 말은 중기업이 등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중기업 등록 안 하면 멸시정 대리인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경매 관련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뭘 알아야 되니까. 세 번째, 보증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얘는 업무 보증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다른 점이죠. 중기업이랑. 자, 그리고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느냐 보시면 돼요. 실무교육은 행정처장. 자, 세 번째 줄에 법원의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보시면 돼.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행정처장이 이제는 시도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처장. 뒤로 넘어가면 틀린 것만 볼게요. 시간 보세요. 실무교육 이 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이잖아요. 28시간 32시간 아니죠? 이거 틀린 점이다. 그 다음에는 내용을 보니까 뭐 민사소송, 민사집행 이런 거 경매 관련 내용들 막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도 하겠죠. 마지막에. 어디에다가 이제 어디에서 지금 이거 실시를 하고 있냐면 위탁받고 있냐면 학교, 그 다음에 협회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업무 보증과 관련된 내용은 안 합니다. 다 똑같아요. 안 봐도 돼. 요거 쭉 내려가서 오른쪽까지 다 안 봐도 돼요. 근데 이제 등록관청이 아니라 다 뭐예요? 지방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아니죠. 이게 대리니까 경매니까 지방법원장이에요. 여기서 전부 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잠시 보세요. 얘도 비슷한데 결격사유 양가로 3번.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다. 몇 년? 3년 동안 못합니다. 또. 그런데 폐업으로 인해 가지고 취소가 되죠. 그러면 제외. 폐업은 잘못이 아니니까. 그리고 2번을 보세요. 자, 경매 민사집행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유죄 판결 받고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다. 3번, 4번, 5번은 업무 정지받고 폐업해가지고 업무 정지받고 폐업했죠.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4번은 뭐냐면은 업무 정지 처음 받은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으로서 법인이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5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똑같아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등록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죠. 두 번째 줄. 그런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자격증, 법인 같으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 등록증 4번 중개사무소, 실무교육 수료증, 여권용 사진이 필요해요. 2매. 그 다음에 보증설정 증명서류가 필요하겠죠. 수수료가 있네. 개인은 얼마? 2만 원. 법인은 3만 원. 정부 수입 인주로 납부하죠. 그래가지고 등록을 해준다. 정보를 구분해가지고 나머지 똑같다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면 게시라고 있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거. 우리도 중개할 때 게시했잖아. 이것도 게시해야 돼요. 등록증, 보수표, 보증설정 증명서류 3개. 그러면 중개하고 합치면 총 7개가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벽에. 맞죠? 종별 변경하고 이런 건 다 똑같으니까는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고요. 대리권 범위 이거 작년에 나왔었네. 대리권 범위가 나왔는데 대리 대상물은 똑같다. 토건이 깡공 할 거 없고. 뒤로 넘어가서 대리권 범위 있죠. 요게 보통 단독으로 나오든지 시험 지문에 들어갑니다. 대리권 범위 박스 안에 한번 보세요. 1번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아까 최저매각 가격 10% 내라고 했지요. 이거 경매 당일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입찰표 작성 제출. 3번 차순위 매수신고. 4번 자, 차순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다. 그럼 집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번 위임인이 공유자다. 그러면 우선 매수신고할 수 있어요. 6번 임대주택이 경매 넘어왔을 때 그게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그 임차인으로서의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신고할 수 있어.
최고가에 앞서가지고. 7번이 뭐냐면 내가 최고가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우선매수 신고한 거예요.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 임차인의 우선매수 신고한 거야.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차순으로 밀려요. 차순 밀렸을 때 그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집에 가는 거지. 차순위 지위 포기. 그러니까 7가지 이외에 다른 거 못합니다. 대리권 범위에서. 인도 명령이다. 뭐 이런 거 다 못해. 항고다. 이런 거 다 못합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것이냐. 양가로 1번. 사건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밑줄 꺼보세요. 사건 카드를 작성해서 보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사건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해 두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서 그 밑에 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를 해서 서명 날인을 한 다음에 몇 년 동안 보존하래요. 5년간 보존하래요. 여긴 전부 5년입니다. 그런데 그 서명 날인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장을 어떤 도장 사용합니까? 동그라미 2번. 중개업 할 때 등록한 인장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별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 같은 내용 다 똑같은데 확인 설명서도 몇 년간 보존하라고 했냐면 거기 보세요. 박스 밑에 박스 안에 보면은 뭐 대리 대상물 표시 권리 관계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치대감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할 뭐 권리 이런 거 설명하겠죠. 위임인에게 한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위임인에게 설명하는 거 똑같다. 그 다음에 얘도 사건 카드에 처리해 가지고 몇 년간 보존하래. 얘도 동그라미 살머네요. 5년간 보존하래. 그리고 당연히 날인도 중개할 때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래잖아요. 마지막 줄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대리행위의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사건별로 위임장 제출이다. 이 말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그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증명서면을 제출해라고 했는데 그 대리권 증명서면이 뭐냐면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하고 대리인 등록증이 있죠. 사본이에요. 요거를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제출하래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권 증명 서면에다가 뭐까지 첨부하느냐? 보세요. 첫 번째 줄. 대리권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대표자 자격 증명 서류까지 첨부하래요. 제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보수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 매수신청 대리인은 위임으로부터 대리권 대리 업무에 관해서 보수를 받겠죠. 당연히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자, 2번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자, 보수에 대한 설명 의무 있어. 이 기업이 위임인에게 매수신청 대리 등에 관한 보수와 보수표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 계약 전에 설명해야 돼. 최고가가 되면 얼마, 최고가가 안 돼도 얼마. 왜? 최고가가 안 돼도 50만 원 줘야 되거든. 자, 3번 영수증 작성해 줘야 돼요. 보수를 받았으면.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서 영수증 작성. 그때 서명 날인 해야 되겠네. 마찬가지 그때 서명 날인도 어떤 도장. 전부 다 중개업에서 등록한 인장 사용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별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실비는 권리관계 어떤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대리 실행과 관련된 비용을 이제 발할 수 있는데, 통상의 비용이 있어요. 뭐 확인 설명을 위한 뭐 열람 비용이라든지 근거리 교통비 같은 것들은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래 보시면 되고. 금지 행위 오른쪽에 보세요.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간단하게 밑줄만 꺼볼게요. 이중 등록 밑줄 꺼볼게요. 이중 등록.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이중 등록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잘 보세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인데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한 거예요. 대리해줘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매수신청하면 안 되지. 그 말입니다. 3번 이중대리예요. 2인 이상 대리. 이게 이중대리죠. 4번 명의돼요.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돼요. 다 안 되겠죠. 다른 기업의 명의 사용.
그 다음에 6번은 그 밖에 경매 입찰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들 다 금지 행위. 마지막에 7번에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허위 기재나 필수 기재 사항 누락입니다. 자, 밑에 있는 기본적인 의무 이런 것들은 뭐 신의 성실 의무 제목만 보세요. 비밀 준수 의무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신고 의무이죠. 각종 신고 의무를 잘 보세요. 각종 신고 의무 제일 밑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래요. 10일 이내에 어디로 가? 지방 법원장에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사무소를 이전했다. 등록관청에다 원래 신고하죠. 근데 지방 법원장에다 신고해라 그 말이죠. 사무소 이전했다. 휴업 폐업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개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것들이 되면 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방 법원장에게다가 신고하래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사무소 이전은 뭐 똑같으니까는 넘어가고요. 자, 밑에 3번 중간에 뭐 3번이 있죠. 3번에 보시면은 명칭 표시 주의 의무 이것도 시험 물어봅니다. 자, 그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간판에다가 행정처장이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법원 명칭하고 휘장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판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할 거 없고 공제사업은 똑같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거는 안 봐도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해준 것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좀 봐야 되는 게 행정처분 다 할 거 아니고 행정처분이 얘도 등록이 절치가 있고 뭐 상치가 있고 636페이지 보면 업무정지 보세요. 636페이지에 그 중간 밑에 보면 이 업무정지 있죠. 업무정지 기간이 있어요. 1개월 이상 2년 이하. 좀 이상하죠? 예.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가 있다 이 말이죠. 업무정지도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고 상대적 업무정지가 있어요. 사유들 쭉 있는데 공부를 못하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638페이지에 제일 밑에 가보면요. 5번 표시 제거 의무 있죠. 자, 멸시정 대리인이 어떻게 했냐면 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일을 못하죠.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내 외부에 있는 그 업무에 관한 표시 전부 제거해야 되겠다. 이해되죠 이거는. 근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럼 업무정지 못하죠.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사무소 출입문에다가 표시하래요. 나는 지금 멸시정 대리인 업무정지 중이요. 그러면서 막 하래요. 표시하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수를 얼마 받느냐 이거네. 보수. 세 가지인데 크게 첫 번째 상담 및 권리 분석. 상담 및 권리 분석만 해줬다. 그래도 얼마 받아? 50만 원 받습니다. 협의 결정합니다. 일단 그거만 보세요. 자, 2번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보수로서 동그라미 1번 최고가가 됐어요. 매수인이 됐어요. 그럼 얼마를 받아?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액의 1.5% 이하에서 합의 결정한다. 보시면 돼.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액의 1.5% 이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최고가가 못 됐네. 그래도 얼마? 5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임 계약 전에 이거 설명해라고 했잖아요. 아, 그리고 밑에 실비. 실비는 얼마? 30만 원 범위에서 협의 결정인데 어떤 시비를 받느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에 보세요. 특별한 비용.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 이걸 받는 거지. 동그라미 2번. 통상의 비용, 등기상 열람 비용, 뭐 근거리 교통비 이런 거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다 했어요.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그래서 밑줄 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쭉쭉쭉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돼. 좀 쉬었다 읽어보시면 돼. 집에 가서 지금 말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바로 읽어보는 게 좋아요. 바로 읽어보는 게. 그래야 더 도움이 돼. 좀 쉬었다가 식사하고 바로 보시면 돼.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이제 3, 4월달은 공부를 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3, 4월 달은. 그래서 3, 4월 달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하여튼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